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전국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주 여러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예정돼 있는데요. 먼저 최 교수님, 이 청문보고서 채택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야 3당은 아직은 좀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당의 기류가 조금 변화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이나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채택이 되더라도 부적격으로 채택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가 청문회 때 상당히 많이 해명이 된 것 같아요. 언론에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굉장히 많이 그 의혹이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도된 것에 비하면 사실상 야당이 특별하게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추후에 그런 한 방을 터뜨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 청문회 장소 그 자리에서 그게 연결돼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분위기로 형성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 야3당이 기본적인 입장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좀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좀 긍정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특히 자유한국당이 처음에 김상조 후보자를 굉장히 직격했다가 내부 분위기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강경화 후보자로 조금 그래서 이런 말하면 이상하지만 타겟이 좀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한 명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낙마시키겠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그 두 사람 중에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요. 네, 강경화 후보자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장 교수님께서는 청문보고서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인선의 기본 조건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그리고 5대 비리 관련자. 이것은 대통령께서 인사원칙으로 제시를 한 것이고 여기에 김상조 내정자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것은 재벌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포스트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도덕성이 훨씬 더 엄격하게 여기에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한국당에서 매섭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몰아붙였는데 지난번 이낙연 총리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한국당과의 협치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이거에 대해서 청문보고서에 협조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국민의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밀월 관계에 지금 가 있다고 봅니다. 이 밀월 관계가 지방선거 전까지 지방선거 때 호남을 두고 지금 격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정치적인 적대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호남 정권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상당히 강한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여기에서 청문회에서는 강하게 공격도 하지만 그러나 청문 보고서에는 적당히 해서 이렇게 채택해주는 이런 관계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이런 구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여기에 찬성을 해주면 일단은 청문보고서는 채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이 각을 세우는 것은 결국은 개혁입법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 이것이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강한 태클을 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어느 정도 우여곡절 때 통과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혁을 뒷받침할 개혁입법 과정에서 한국당의 존재감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도 반철 불참을 했고요. 또 지금 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격이 미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국회 보이콧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사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 속에서 과연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데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는 상당히 소통을 했는데 야당과 소통보다 야당한테는 강공 드라이브로 지금 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협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협치고 지금 민주당 정권은 소수 정권 아니겠습니까? 소수 정권이라는 것은 야당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고 야당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줄 때 이것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봐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밀어붙일 수가 있었는데 자 이제는 정부 조직 개편과 그리고 개혁 입법, 추경 이런 것들이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한국당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인사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탄핵 이후에 사실은 준비 기간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쁠수록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이미 저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7월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앞으로 남아 있는 정당에서 정부 여당에 협조해 주는 것은 선명성에 상당히 지지층으로부터는 이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앞으로 전당대회 국민에서 훨씬 더 강하게 정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임기 초기에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하고 이럴 때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낙연 총리 통과될 때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표결에. 네. 지금 뭐 말씀처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강공을 나갈 가능성이 크긴 큽니다만 국민들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해서도 총리입니다.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도 인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표결 자체에 네. 불참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도 계속 이제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김상조 후보자가 아주 상징적인 면이 있어요. 이 재벌개혁이라는 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이나 불평등의 문제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단지 공정거래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공직자보다도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라는 그런 명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적격으로 채택이 됐을 때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초반부터 상당히 네.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변수는 국민의 이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민 여론의 형성의 향방과 관계없이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상당히 계속 강공으로 갈 것이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부적격 채택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적어도 법적 절차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김상조 후보자는 부적격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적격 쪽보다는 저는 어떻게든 부적격보다는 좀 되는 쪽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7일 날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역시 앞서서 최 교수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외교부장으로서 일단은 뭐 비외교관 출신이고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애초에 정부 대통령께서 이것을 발표할 때 자녀의 이전 국적 문제가 있다. 이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장전입도 위장전입이고 위장전입을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때도 그것을 번복하는 거짓말이라는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 정유라 최순실 씨가 학사 비리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큰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은 학사 비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같은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그 위장전입 전용이라고 하는 정동 아파트 502호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입 전출한 사람 모두 25명이었다는 어떤 식으로 어떤 위장전입이 어떤 네트워킹화되어 있는 이 502호에 대해서 이곳에 지금 자녀를 위장전입 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는 국민들한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영향을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상당히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청문회를 결국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후보자 얘기는 앞에 나눴는데 자유한국당이 김상조 후보자와 일단 강경화 후보자를 지금 아주 정조준을 하고 있긴 네. 있어요. 그런데 두 명 다 낙마시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한국당도. 아마 두 후보자 중에서 어느 한 명은 어떻게든 여론의 도움을 받든 여러 가지 그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물고 늘어짐으로써 이제 그 낙마시키려 할 텐데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지금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상조 후보자도 청문회 때 많이 해명이 좀 됐잖아요.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는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좀 여론이 조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또 호정 가능성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가 위장 전입에 있어서 일상적인 위장 전입과 달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른바 거짓말을 네.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상조 후보자가 상당히 이제 상징적 인사라고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강경화 후보자도 이제 내각을 30%는 여성으로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 후보자의 경우 또 비외모시 출신이라는 것이 또 사실은 이 인사의 개념이잖아요. 컨셉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외모시 출신으로 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관건인데 어쨌든 현재 1차적으로는 계속 제기되었던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청문회에서 잘 해명이 되느냐가 1차적인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회가 변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앞서도 언급됐지만 인사청문정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민주당과의 갈등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국회가 지금 이미 문을 연 상황에서 이런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대치 상황이 역시 앞으로 그 추경이라든가 사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견제함으로써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84%다. 84%라는 것은 그만큼 개혁의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개혁 입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개혁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고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여러 가지 강한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한국당이 서서히 야당의 어떤 근성을 서서히 회복해 가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있다고 봤을 때 앞으로 국무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그리고 국회 통과 과정 이것은 저는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한 정부가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거부했다. 그리고 나서 국회를 통과시켰다. 네. 제1야당을 무시했다. 이런 것들 어떤 명분을 지금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수결에서 국민의당이 어차피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으면 다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개혁입법 과정, 이 과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여기에서 강하게 정부 여당을 압박하면서 여기에 개혁입법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정부 여당이 상당히 지금 난감한 그런 경우가 지금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아니 자유한국당이 협치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끌어안을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임시국회 못지않게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던 내각 조각 작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 오늘도 인사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발표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이 민주당 의원들로 장관 4명을 임명을 했고요. 또 차관 인선 6개 부처 차관 인선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1, 2, 3차장도 동시에 교체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남아있는 장관 인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이제 이번 주가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장관 내정한 4명, 의원 4명도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이 될 거 네.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그렇고 지금 문제는요. 일단 내각을 빨리 안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청문회라는 이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을 입각시키라는 뭐 측면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아무튼 청문회 문제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얘기했던 문 대통령이 그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 5개 원칙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여전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그런 점에서 조금 늦춰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빨리 인선을 좀 단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빨리 내각을 안정시키고 일단 이 관문을 좀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인사 문제로 계속 네. 이렇게 발목 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이제 그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도 얘기를 했고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벽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잖아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어쨌든 국회에서 어떤 인선을 할 때 그리고 청문회를 할 때 어떤 직책, 어떤 직위에 대해서 좀 약간 유연성 있게 대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똑같이 적용하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로서는 지금 빨리 이제 장관 인선도 빨리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그러한 인선 문제에서 청문회 벽 같은 것도 의식해서 조금 늦춰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오늘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좀 발표가 늦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난주에 또 이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사드 발사대 비공개 반입 이 보고 누락 문제였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충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부분이 지난달 30일에 진상조사 지시가 있었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민구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최근에 그 이후에 약간 이 진상조사가 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인 것 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청와대 전략적 미스가 저는 돋보인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후폭풍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스태프들, 참모들과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사드 발사대 4기가 도입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진상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고서 군에서 대통령한테 청와대나 안보실장한테 보고한 것은 사드 1개 포대가 전개가 됐다. 이 안에 저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전개가 됐다는 것은 사격 통제소, 사격 통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6개의 포대가 그대로 6개 포대의 포가 발사대 6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요격미사일 48발이 배치돼 있고 그러나 다만 지금 2대가 실전 배치되고 나머지는 보관돼 있다. 이것까지 내포된 건데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는 훨씬 더 큰 후폭풍을 가져왔고 내부적인 문제라고 대통령이라도 청와대나 우리 정부 당국자에서 얘기하지만 상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드 문제는 이미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단은 외교적인 딜레마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제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트랜스페어런틀리 이것은 투명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현 정권에서 폐기해달라. 이렇게 또 더 강하게 압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사드가 한국의 무기 배치로 조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전 정권에서 합의해서 배치가 하기로 결정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국회 인준을 걸친다고 하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상대자인 미국에 의해서 이것이 의구심 있게 바라보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군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걸 잡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비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좀 빨리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듭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정부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 국내적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 국방장관도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국내적 관점에서 볼 때는 4기가 그 국가안전기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거기 보고 때도 누락됐고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할 때도 누락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현재 한미 간의 현안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완벽하게 이걸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보고에서 뺐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공식적인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한미 간의 사드 배치는 이미 합의가 됐고 지금 정부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국내적 조치다. 네. 근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사드 배치가 분명히 굉장히 빨리 진행된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지난해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도 올해 7월이나 9월쯤 배치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배치가 이미 됐잖아요. 그리고 4월 26일 날 새벽에 기습 작전하듯이 들어왔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여다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 절차적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부분과 왜 이렇게 빨리 됐는가를 규명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건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미국이 이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의 속내가 어쨌든 불편한 심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우리로서 이 절차적 정당성 따져봐야죠. 그리고 정부가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되돌리지 않겠다. 합의에 대해서 이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떡합니까? 우리 정부로서 사실은 중국 입장도 좀 의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약간 시간을 늦추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 사기 보고 누락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소지를 없게끔 지금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빠르게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보고 누락 사태에서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김관진 전 실장을 조사했다는 것을 두고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하는 이 전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측면이에요.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이걸 굉장히 빨리 서두르는 게 사실이에요. 올해 1월, 3월에도 또 백악관도 방문했었고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일단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추가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으면 조금 기다릴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굉장히 빨리 서둘렀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그 발사대 4개가 왜 보고가 안 됐냐라는 차원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사드 배치가 빨리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싶을 것이고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얘기는 사실 정부로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혹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보고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였을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할 수가 있겠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되셨고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군이 과연 이것을 일부러 내기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숨길 용기가 있을까? 정말 이것을 보고할 거리라면 숨기면 이것은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바로 보직해임 당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이것이 실무자 선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나중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어차피 문제가 비화됐기 때문에 밝혔을 때 과연 실무자가 혹시 미국에서 우리가 전략 무기 운영할 때 미국의 사드 보안 유지를 철저히 수차례 걸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서로해서 안보실장이라든가 준비위에 이것을 보고를 했다면 이것이 혹시 나중에 다른 데로 유출됐다면 작성한 내가 책임질 수 있겠다 이런 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로 대통령께서 말씀으로 공개를 하기 전에 내부에서 이거에 대한 전후 심말 여러 가지 전후 관계를 맥락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